핫쌤입니다. 자, 자리해석 문제를 과연 눈으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7급 시험 문제를 다뤘었죠. 오늘은 7급 시험 문제하고 NC에서 자리해석 문제 그리고 5급 PCM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7급 자리해석과 NC에서 자리해석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자, 7급 자리해석 모의평가 문제 포함해서 50개를 봤었죠. NC에서 자리해석 문제, 예시 문제와 기출 문제 합해서 150개를 놓고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7급 자리해석이 NC에서 자리해석 문제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었죠. 뭐냐면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론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스킬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방향 설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선 문제 출제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CS와 7급 자리해석 문제 난이도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NCS 문제 출제 기준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겠죠. 자, 서울교통공사 문제 출제 회사가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론 바탕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자, 8번이 중요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불가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림셈 또는 암산으로 수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으라 계산에 의존하는 문제풀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난 자꾸만 자료는 해석이지 계산이 아니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문이 복잡하고 길다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반대로 지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쨌든 한 문제 풀이에 드는 평균 시간을 출제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지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은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평균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해석 문제 지문 구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죠. 자, 어쨌든 자리해석 문제 지문은 대개 통계표와 그래프로 주어져 있죠. 이 중에서 통계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통계표를 작성할까? 그래서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통계청이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관찰, 비교,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대개 수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도가 높은 계산력을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서로 견줘보다 그 뜻이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면 무엇인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그 특징에 따라서 내가 답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 정보의 명칭과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죠. 어쨌든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 정보 명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데이터는 측정치와 산출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측정치는 재다, 세다 뜻이죠. 산출치는 이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척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튀어나오죠. 자, 실제 한정 KPS 응시자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목 단위 보고 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신기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고 싶더라도 제목과 단위는 읽고 죽어라. 왜냐하면 이것만 보는 순간 답이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문제에서 단위는 %입니다. 그러면 비율 값이죠. 근데 자, 4번을 보세요. 같은 양, 이것은 비율값이 아니라 실측지 데이터 관련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이제 답을 찾으러 가는 거죠. 자, 단위는 %입니다. 제목은 비중이죠. 그러면 비중과 퍼센트 관련 진술해야 합니다. 근데 자, 1번 보세요. 사람 수죠. 2번 비중이죠. 3번 사람 수죠. 4번 사람 수. 5번 자, 비중이죠. 그러면 비중에 대한 언급 이것을 체크해 놓고 나머지 1번 자, 3번, 4번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5번과 2번 이 둘 중에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옳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5번을 보세요. 5시간 이상 봉사자, 5시간 이상 봉사자 관련 데이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판단할 수 없죠. 2번 보세요. 자,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봉사한 인원. 자,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인원 비중을 묻고 있죠. 영업 2팀이 가장 적다. 영업 2팀 가장 적네요. 비교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실제 피시험 문제입니다. 자, 인구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를 주고 있죠. 인구 증가율 추이입니다. 그러면 비율 데이터란 얘기죠. 증가율 추이란 얘기는 결국은 증감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감소 증감이죠. 증가율 증감이죠. 자, 그 차이가 가장 큰 도시 증감률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은 인구수 순위 변동을 묻고 있습니다. 5번은 인구 증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보지 않고도 답은 4번이죠. 왜? 비율 관련 데이터인데 인구수, 실수값, 즉 측정치를 묻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자료해석 문제 선택 진술 특징만 제대로 알면 답 찾기는 정말 수월해진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자료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석형, 계산형이죠. 계산형 진술에 어떤 특징이 들어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실제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면 계산형 진술입니다. 그래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보고 계산형 진술을 보는데 자, 해석형 진술에서도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다 그러면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거죠. 왜? 판단하기 쉬우니까.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자, 자료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은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 바른가, 특정 사항에 대한 표현 바른가, 계산할 게 있다면 계산 바르게 했나 이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그룹핑하기 연습해보는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계산형 진술 해당되는 표현을 일단 찾아보는 거죠. A 50% 이상이죠. D 계산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번과 3번 먼저 보는 거죠. 자, 짧은 게 3번입니다. 시교 일정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을 많이 올릴 수 있겠네. 자, 판매 기간을 특징을 보세요. 추석 그리고 설 이와 같은 특정 기념일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세요. 표가 잘 안 팔려서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줘서 공연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는 자,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게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하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기본 50% 이상 할인한다. 전체 50% 넘습니다. 할인이 너무 큰 것 같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 이상은 계산형 진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팩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실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피제 문제입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죠. 단위가 각기 다르죠. 자, 표 밑에 이와 같은 계산 산출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 관련 판단 기준이죠. 그러면 자, 사고 비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4번이 계산형 진술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을 맨 마지막에 보는 거죠. 자, 주어진 상황에 문제 해결의 정보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료 해석은 항상 그 지문 안에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 그에 따른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단이 아주 빨라집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NCS 문제입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죠. 단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단위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선택지 전체 보세요. 12만원, 자, 1만원 차이, 대감보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자, 여기 단가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어쨌든 전체 계산형 진술인데 이 단위를 보고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까? 단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4번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적 사고죠. 이처럼 자료식 문제의 특징,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이해하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도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이 책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팩트는 이와 같은 물통이 2개 주재해 있다는 것과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다는 거죠. 자, 물이 나오는 호스, 이것이 특별한 정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계산법에 따른 문제풀이입니다. 일단 5리터들이 물 가득 받고 3리터들이 물통에 가득 채우면 2리터가 남죠. 자, 이것을 버립니다. 그러나서 2리터를 다시 여기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2리터가 차게 되죠. 다시 텅 빈 5리터들이 물통에 가득 받습니다. 자, 여기 5리터를 이 통에 가득 차게끔 넘기는 거죠. 그러면 1리터가 더 들어가죠. 여기에는 4리터가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 따른 문제풀이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5리터들이 물통에 가득 채우는데 드는 시간을 5로 잡는 거죠. 3리터리 물통 가득 채우는데 드는 시간을 3초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평균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은 4초 나오니까 4초 동안 5리터리 물통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적 사고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실제 PCS에 그대로 나왔죠.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른 개념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공식 활용 능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수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더군요. 자, 공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하는 경우는 20% 밖에 안 됩니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쨌든 자율성 문제에 들어가는 공식은 크게 이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이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식을 활용할 줄 모르더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7급 18번 문제입니다. 수용률 이것이 A고 재학생 수 이것이 Y고 수용 간원인은 이것이 X죠. 그래서 이 공식을 빨리 이해하고 이 공식에 따라서 이 값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 여기서는 연봉을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공식을 제시하고 있죠. 자, 연봉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A가 돼야 되죠. 그리고 비율 Y가 되고 성과급이 X에 올라가는 거죠. 이 같은 공식으로 빨리 변환시켜서 전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7급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공식이 없죠. 근데 이 블랭크 값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빨리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 분자 관계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들이 분수 크기에 따른 비율값 계산 연습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부질없는 공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해 무시하고 연습만 추구를 하고 있더군요. 자,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B가 이렇게 변할 때 또 A가 이렇게 변하고 B가 이렇게 변할 때 그 비율값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서 어떤 비율값이 만들어지나 이와 같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배수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세요. 대개 1.9배, 2배, 0.5배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정밀 계산값이 아니라 배수 단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만 머릿속에 제대로 잡고 있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